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9회 기술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리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 문화와 뭐였지? 하나 더 있는데? 마이너 감성.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네, 허유생 씨는 지각했습니다. 네. 첫 지각자네요. 네, 지각자입니다. 지각자 조금 이따 오실 건데 네. 일단 저희끼리 시작을 먼저 하고 중간에 이제 합류해서 그 지각의 사유를 한번 파헤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차 막혔다 하겠죠. 뻔합니다. 예, 차가 너무 막혀서 이러겠죠. 저희가 녹음 때마다 조금 일찍씩 모이고는 있는데 네. 본 녹음 시간에 이렇게 차질이 생긴 거는 아주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님께서 어떤 핑계를 대실지 한번 이따 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을 간단하게 나눠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네. 네. 뭐 안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진짜 엄청난 드라마를 제가 발견해서 그 드라마에 좀 빠져 지냈습니다. 뭔가요? 좀 연식이 좀 됐는데 네. 나의 아저씨라고 아, TVN 2018년 아이유 씨. 네, 드라마였거든요. 이선균, 아이유, 이지은 주연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이게 이 아저씨래. 이 드라마가 네. 진짜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많이 들었는데 제 성향이 그런 걸 잘 안 챙겨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항상 미뤄왔는데 네. 네. 별다를 거 없는 그 기회로 한번 그냥 어쩌다 보게 됐어요. 네. 와, 근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뭐 밤새면서 한 번에 다 봤어요? 그건 아닌데 한 3, 4일에 걸쳐서 보긴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네. 순트님도 안 봤나 보네. 저 보다가 네. 멈췄어요. 왜요? 재미없나? 이렇게 재밌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니 보다가 네.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 우울하긴 해. 저 근데- 보다가 진짜 우울해졌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지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는 게 와 진짜 너무 재밌다 막 통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울함이 그 침잠된 상태로 계속 가요. 16화가 가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이선균처럼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어른이 될 날이 남았나? 이미 어른이 그 어른이라는 건 이제 네. 당연히 노화는 시작됐죠. 이게 신체적 노화는 시작되는데 내적인 성장. 그 사람이 하는 대사들이나 가치관 같은 게 괜찮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가진. 예. 저는 좋았는데 네. 그때가 저도 한창 우울한 때였는데 보니까 진짜 우울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드라마가. 네,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고 접어놨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OST도 되게 좋아요. 지각자 왔다. 지각 아이고. 오셨습니까? 지각자가 오셨습니다. 유생님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안 봤어요? 네. 저희가 나이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유 나왔던 거. 네. 네. 그 전에 지각 사유로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녹음하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지금. 해가 중천을 떴는데.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습니다. 네. 세상 모든 피곤을 이제 다 혼자서 짊어지신 걸로.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피곤한 모습. 피곤에 쫄아가지고 이제 핑계 대는 모습. 지하철에 이렇게 꽉 이제 끼어가지고 회사 가고. 제 너무 동생이 힘들어. 있는데 네. 동생이 나의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꼭 보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다니까. 네, 저는 안 봤습니다. 맞아요. 혼자 지금 봐놓고 재밌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역시 있어요. 마이너 감성이야. 뭐 어쨌든 다른 두 분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또 바빠져가지고 네. 야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제가 다음번 녹음 때 전시 후기를 하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이건희 회장님 특별전을 전시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포함미술관이요? 아니요, MMCA. 그거 아직도 해요? 아직 하고 있고 네. 무료여서 무료이기도 하고 가고 그게 싶었는데. 그 예약이 치열해가지고 네.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널널해져가지고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예매를 해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녹음 때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전시회는 언제 가죠? 저희 다 같이 뭐 전시 저희 다 같이 내면 그거 다 같이 추진하신다고 그거 가면 안 돼요? 제가 다녀와서 열심히 또 예약에 매진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예승님은?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는 논쟁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보거든요. 왠지 알 것 같아. 뭐지? 깻잎 논쟁이라고 하세요. 깻잎 논쟁. 그 저번 주에 유퀴즈 주제로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랑학 개론, 사랑 그 두뇌 뇌과학자 분이 그 깻잎 논쟁을 이제 사랑 그 뇌 뭐 어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야 하다 마시죠. 그래서 띄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근황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을 내 친구가 깻잎을 띨 때 그거를 잡아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었죠. 내 여자친구 아니면 혹은 내 남자친구가 내 앞에 앉은 나의 친구의 뭐 깻잎을 젓가락으로 떼주고 이런 떼는데 잡아줄 수 있느냐. 보통 깻잎을 이렇게 절인 거를 하면 2개, 3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오니까 그때 기분 나쁜 게 맞느냐 뭐 이런 논쟁이었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궁금하다. 충분히 나쁠만 하다. 왜냐면 알고 나면은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그 깻잎 이걸 모르면은 차라리 그냥 뭐 그러고 말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떼어주실 거예요? 친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여자친구의 친구 만났는데 우연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끙끙대고 있어. 못 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못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 이런 논쟁이 막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조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빈동님은? 저도 비슷해요. 뭐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면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 그냥 모르고 그 여자친구의 그 싫어함과 좋아함과 상관없이 그냥 보통의 그냥 식사 자리에서 그냥 내 먹을 것만 집중할 것 같은데? 저는 해줄 것 같아요. 해주긴 하는데 여자친구를 의식해서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담은 행동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그걸 화내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엄청나게 섬세한 행동은 맞아요. 저는 이 논쟁 있을 때부터 되게 단순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2장 드세요 할 것 같아요. 떼주진 않고. 센터님이 남자친구분이 만약 그런 행동한다면 기분 나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약간 쫌생이라는? 근데 기분이 나쁠 일인가? 하는 게 제 이성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상대방이 조금 진지하게 각 잡고 뭐라고 하면 나도 빡칠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진지하게 각 잡고 뭐라고 하면은 그게 더 웃긴 거지 사실. 지금 진지하게 각 잡고 뭐라고 하려고 유생님이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왜 논란거리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본인도 나중에 사랑 특집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얘기를 다뤄보면 될 것 같은데. 재밌겠다. 오늘 뭐 깻잎 특집이 아니니까. 깻잎 특집도 있어요 저희. 깻잎의 역사 이런 거. 뭐 어쨌든 오늘부터 저희는 새로운 특집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한 4주 동안 다룰 특집은 기술 특집입니다. 뭐 기술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하나는 약간 그런 기계적인 메카니컬적인 기술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테크놀로지. 다른 쪽으로는 뭐 약간 스킬 프런? 그러니까 테크닉. 테크닉적인 그런 기술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넷도 기술 특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 떠올리는 게 양분돼가지고 저희가 4주 동안 이렇게 좀 각자 떠올린 기술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시간은 이제 푸른님이. 네. 제가 가져온 오늘 주제는요.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져오셨네요. 이게 뭐 제가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적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이 설진 않지만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분야가 있다.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의 장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부르님이 이과 전공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테슬라 주주로서 테슬람 아닙니까? 테슬람. 테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이라니요. 지금 제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테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가가 흔들리면 이제 자기들의 주관도 이제 가치관도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자율주행이란 기술이 테슬라만의 기술은 아니에요. 네, 여러 업체들이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이 인류의 꿈인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네. 그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0년대는 진짜 완전 기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삶이 뭐 근 한 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자동차 분야는 아직도 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자동으로 궤도를 설정해서 달도 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운전만큼은 아직도 거의 100%, 100% 인간의 노동력으로 그리고 아직도 구시대의 산물인 화석연료, 석유를 태우고 지구에 해로운 물질, 매연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2020년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환경 경영 추세, 뭐 ESG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같은 게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대체가 본격화된 것은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고 이 자동차라는 상품 자체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기반도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차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만약 차를 바꾸거나 새로 차를 사게 된다면 전기차를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왜냐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그때 렌트하잖아요. 전기차 렌트했었거든요. 그때 니로였나? 그거를 렌트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소음도 많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소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잉이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저는 그게 기존의 엔진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차의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안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기차가. 그래서 그때는 불호였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아이오닉을 최근에 지인이 뽑으셔가지고 타봤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일단 엔진이 없으니까 차 공간도 되게 넓고 그 같은 등급의 엔진이 달린 차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다 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 기잉 이 소리는 그 일부러 심어놓은 소리예요. 맞아요. 원래는 무소음이거든요. 아예 소음이 없어요. 아예 무소음인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데시벨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넣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그 음향을 디자인하는 음향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그 업체마다 긴 그 소리를 굉장히 특색 있는 소리를 넣기 위해서 그거에 지금 시장도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게 소리가 다 달라?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이라고 고급 전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칸의 음향 디자이너로 스타워즈 OST 작업자 출신의 그 음향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그 소리가 우주선 소리가 나요. 진짜요? 그 음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로 지금 전기차 매니아들한테 통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게 차이가 큰가 보구나.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치시면 그 소리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 홍보할 때 많이 마케팅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스타워즈구나. 우주선을 타는 기분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느낌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BMW에서 발표한 전기 SUV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음악 제작자인 한스 짐머라고 들어보셨죠? 한스 짐머를 고용을 해서 자동차 소리가 이제 한스 짐머가 디자인한 음향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외주받아서 일하겠죠. 그만큼 이제 그 전기차 브랜드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색다른 시장이네. 전기차 신기하다. 기본적으로 무소음 무진동이라 가지고 맞아요. 무소음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넣는다고 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진짜 몇 번 깜짝 놀랐어. 옆에 차가 분명히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닌자야 닌자. 옆에 그냥 쓰고 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전기 모드일 때 실제로 비슷한 소리가 나요. 웅 소리가 나고 앞에 사람이 천천히 가면은 보통 전기로 가잖아요. 네. 그때 사람이 안 비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서 이거 진짜 닌자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냥 빵 살짝 이렇게 눌러요? 네, 빵 누를 때도 있고 그냥 나와 이씨. 창문 열고 차가 지나가는데 웃겼다. 유생님의 성격을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그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뭐 최근 몇 년간 변화하거나 이런 거 있나요? 저 그 전기차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음도 중요하지만 무진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진동이 없어서 운전하는 사람의 피로도가 엄청 떨어진대요. 네, 진동이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전기차 앞으로도 굉장히 그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동을 느끼나? 저는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네. 그게 피로함과 연결이 돼요? 네, 많이 연결된대요. 이 피로감을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전 세계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1억 정도? 1억 명이요? 안 되나요, 그 정도? 1억이 교통사고로 죽어? 1억은 아니고 훨씬 낮아요. 1,000만 명? 3천만 명. 아니요, 더 낮아요. 700만? 뭐 이거랑 제일 비슷하긴 한데 135만 명 수준. 뭐가 비슷해요? 근데 135만 명도 절대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닌 게 1년에 우리나라의 큰 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요. 근데 유생님이 1억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숫자 같은데? 아니 1억이면 1년에 70억 인구 중에 1억이 1년에 교통사고로만 죽으면 말이 안 되긴 하네. 헬게이트죠. 제가 너무 막 던졌네요. 죄송합니다. 매드맥스지, 매드맥스. 135만 명? 네, 135만 명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4초에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초에 한 명꼴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사망 원인 전체의 8위 수준이고요. 네. 29세 이하로 한정을 지었을 땐 1위예요.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는 뭐 병이나 이런 게 병이나 이런 걸로 죽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1위다. 근데 이 교통사고 원인의 95%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영향, 뭐 갑자기 뭐 가다가 펑크가 난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뭐 이런 영향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인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졸음운전? 네,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신 적 있으세요?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런 생각할 때 없어요? 주로 길 걷다가 핸드폰 하면서 길 걸을 때 아니 뭐지 내가 언제 횡단보도를 건넜지? 이런 적 없어요?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그 용어도 있어요. 요새 스몬비라고 들어봤어요. 맞아. 스몬비는 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그 무의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운전도 많이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주의네. 뭐 전방 주시를 안 하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졸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에 이 인간의 부주의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기술이다.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기술이 발달하고 막 자율주행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꽤나 유서 깊어요. 자율주행 역사가 자그마치 1920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미국 군인이었던 전기 기술사 프란시스 후디나라는 사람이 무선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RC카 같은 거죠. 조종기로 막 조종하는 그 조그만 자동차. 그런 모델이 20년도에 만들어졌었고 50년대, 60년대에도 원시적이지만 인프라나 뭐 통신 같은 걸 이용한 자율주행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이르러서 현대 자율주행의 시초격인 모델이 나오게 되죠. 자동차 안에 카메라랑 센서를 장착을 해서 카메라가 보내주는 영상을 컴퓨터가 받아서 그때는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자동차 안에 이렇게 들여놔서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식이니까. 그 컴퓨터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핸들이랑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90년대 이후에 정밀 전자제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의 전장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센서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뭐 앞차와의 거리 유지하는 기술 이런 게 이때 나왔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인 거죠. 네. 이게 성장을 하면서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들이 이미 인간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네. 그러나 갖가지 휴먼 에러, 인간이 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잖아요. 네. 휴먼 에러, 그다음에 악천후, 비가 올 때, 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타 도로 위에 엄청난 변수들. 그 시내 주행해 보시면 알잖아요. 주변에 있는 뭐 리어카도 있고 갑자기 인도에서 한 발짝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라는 문제 때문에 연구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총 6개 단계로 이루어져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거든요. 네. 0단계는 전통적인 주행입니다. 그냥 100% 인간의 노동력으로 작동하는 자동차. 네, 운전. 그게 이제 0단계. 네. 1단계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정도거든요. 속도나 방향 중에 한 가지만 통제할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부분 자동화. 차선을 인식하고 속도와 방향을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변수가 발생할 때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3단계는. 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부분적으로라도 회사한테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 3단계부터 시작입니다. 4단계는 정해진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완전히요? 네. 5단계는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부의 시스템 안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때는 사람이 안 타도 되는 거네요. 안 타도 되고 탄다고 하더라도 전혀 차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현되고 있는 지금 완성된 차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 자율주행 기술은 몇 단계가?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각종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율주행 발전 정도를 지켜봤을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의 정도는 요 5가지 중에 6가지 중에 몇 단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용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몇 단계에 속해 있을 것 같냐? 상품화된 거를 말씀하시죠. 지금 거리에 있는 게.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뭐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미리 개발해 놓고 출시를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릴리즈 된 것만 봤을 땐 몇 단계 정도 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3단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3단계로 알고 있는데. 저는 4단계. 4단계요? 네. 그러면은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도 된다? 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명목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2단계에 그쳐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3단계부터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들이 지금 아직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면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책임이나 비용이 아직은 지금 부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이것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쓸 때는 반드시 계속 전방을 주시하셔야 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머물러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를 전가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게 가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럴 게 최근에 그 테슬라 타면서 술 먹고 타는 사람 이런 거 논란된 적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맞는 선택 같기도 해요.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냥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되나요? 그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은 반드시 5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보니까 개발자들이 이 불완전한 자율주행 또는 주행 보조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일단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써보세요. 출퇴근할 때 써보세요.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막 앞에도 보고 막 열심히 내가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 기간이지만 무서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막 앞에 보고 경계를 세우면서 쓰더래요. 안에다 CCTV를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풀리는 거야. 이거 안전하구나. 이 정도 상황에서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대를 점점 안 잡기 시작하고 뭐 화장하고 자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우리가 인간을 너무 믿었다. 네. 그러니까 세마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세미를 하게 되면 네. 인간은 반드시 그 안에서 그 기술을 믿고 자기 멋대로 한다. 역효과가 나는구나. 역효과가 난다. 그러면 사고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은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개차반적인 행동을 하든 네. 기술이 커버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렇죠. 인간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인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줍잖게 만들어서 사고율을 높이게 되면 네. 안 만드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5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네. 어렵겠지만. 그래서 자율주행이 뭐 생각하면은 운전자 없이 차 마음대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자율주행도 회사마다 기술이 다 다르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진영이 있고 그 진영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시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카메라, 네. 두 번째 레이더, 세 번째 라이다.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각 진영마다 좀 더 중시하는 게 있고 좀 더 배척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메라는 우리 눈같이 물체를 식별하거나 그러는 데 쓰이는 기본적인 툴이고 네. 레이더랑 라이다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레이더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파나 초음파 같은 걸로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거고 네. 라이다는 빛으로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진영은 크게 나누면 라이다 진영이랑 비전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라이다는 말 그대로 라이다를 좀 중시하는 진영이고 네. 비전은 뭘 것 같아요? 카메라. 네, 카메라. 그러니까 보이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네. 진영인데 첫 번째는 라이다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라이다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라이다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의 약자인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이제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초당 수만 번 정도의 빛 레이저를 막 뿜어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물체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3차원을 인식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거고요. 네. 카메라나 레이더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장점은. 근데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예, 한 대에 수천만 원 정도 하고 빛을 계속 쏘기 때문에 네. 이 사물이 점의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수많은 점의 형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나 네. 그런 거에 인식이 좀 안 되고 반드시 카메라를 같이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방 위아래 다 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자동차 위에 이 거울 같은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막 돌아요. 네. 돌아가지고 빛을 막 사방으로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닿고 돌아오는 걸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네. 360도를 인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라이다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위에 항상 라이다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의 맞아요. 형태로는. 네. 근데 그게 미적 요소를 너무 해쳐가지고 선호도가 굉장히 낮지 않나요? 바로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 위에 경찰차처럼 항상 돌아가는 본 센서가 달려 있고 아,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양옆에도 달려 있고 차 양옆에도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곳에 그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멋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보면 택시 위에 그거 달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짜요? 그냥 되게 멋진 차 위에 그게 하나 다 달리고 있어. 거기서 이제 간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그런 방식 외에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뭐 이게 미적 요소가 다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귀여운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거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택시 모자랑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죠. 귀엽게 생겼는데. 그런 형식이라고 이 사람은. 똑같으면 더 이상하죠. 어. 예.
그리고 수천만 원 귀여운 건 둘째쳐. 네. 수천만 원의 비용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가를 할 것인가. 요 문제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약간의 단점이 아직은 있는 게 네. 너무나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라이다 시스템은 웨이모의 시스템은 주변의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한 곳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네. 그 지도에 나온 부분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수능을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상한가?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네. 공부밖에 못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밖에 모르는 네. 애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배운 걸 가지고 응용을 잘하는 친구가 그치, 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다음에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효율성은 후자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라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약간은 지금 정체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모빌아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회사인 인텔이 네. 2017년에 18조 6,600억에 인수한 자율주행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센서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사고를 막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ADAS라는 기술 세계 1위예요. 네. 뭐 각종 레거시 기성 자동차 업체에 들어가 있는 ADAS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차선 유지하고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여기 거라고 보면 된다. 네. 한때 그 모빌아이가 테슬라 초기에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했었어요. 테슬라 자동차에도 들어갔었고 일단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초반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16년도에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두 회사가 앙숙이 돼요. 어떤 사고였냐면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자동차가 트레일러를 인식 못하고 충격하면서 운전자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근데 양측은 서로를 탓했어요. 테슬라는 이제 야 너네가 네. 카메라 기술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네. 이제 모빌아이는 야 너네가 운전자한테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너네가 마치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운전자가 대충 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두 회사가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두 쪽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명 자체가 딴지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오토파일럿을 직역을 하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처럼 보이잖아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실제로는 그냥 주행 보조 시스템에 불과했거든요. 오토파일럿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회사의 가치가 폭락하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그럴 수도 없었겠지. 있죠. 네. 쉽게. 이 모빌아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기반이지만 네. 고정밀 지도가 여기도 필요하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역시도 HD 맵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라이다 진영이 비전을 조금 배제한 왼쪽 극단에 있고 네. 그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비전이 오른쪽 극단에 있다면 네. 모빌아이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전략도 실제로 투트랙으로 많이 하는데 네. 카메라만을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는 한 레벨 2 정도까지는 이걸로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에 속하는 레벨 4를 위해서는 카메라를 전혀 쓰지 않는 이제 라이다나 레이더 이 시스템만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개발을 시키다가 기술이 독자적으로 완성도를 갖추게 되면 나중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네. 레벨 5를 달성하겠다. 이제 이게 모빌아이 진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얘네 발상. 왜죠?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진영처럼 그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라이다, 레이더, 비전 이런 거 다 하면 데이터가 충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고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로 지금 통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테슬라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AI를 통해서 처음 가는 길에서도 능숙하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에 네.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외워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거는 웨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전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네.
바로 비전 방식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술명을 가진 FSD. 이게 테슬라 진영의 자율주행 기술의 이름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즉 카메라에 올인을 한 상태예요, 테슬라는. 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는 인지, 그러니까 주행 지물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것이냐. 네. 이게 경쟁의 척도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뭐 빛이나 초음파로 주변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사람도 눈만 가지고 운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경쟁이 달려있다고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인지 단계보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인지 단계에서는 더 논할 가치가 없고 우리는 판단 단계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자동차의 머리를 이제 개발하기로 한 거죠. 자체 칩인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이름을 가진 네. D1 칩을 개발을 해서 네. 테슬라 자동차에 심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운전 실력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네. 테슬라에는 카메라가 모델별로 7개에서 9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걔네들의 쉬운 논리는 이거예요. 카메라가 눈을 담당하고 우리 슈퍼컴퓨터 도조 칩이 머리를 담당하면 운전을 못할 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 시스템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거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라이더, 뭐 레이더 이거 추가하면 정보가 중첩돼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틈만 나면 라이다 진영을 비싸기만 한 멍청한 장비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돼요. 전혀 필요가 없다. 일론 머스크는 거의 선동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하면 무조건 라이다가 필수라는 인식이 다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그 일론 머스크가 깨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다가 이제 실제로 이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아 진짜 이제 라이다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인식이 박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라이다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에도 네. 라이다 기술이 좀 더 안전한 기술인 건 맞는 것도 같아요. 네. 근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더 완전한 기술로 향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라이다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너무 비싸고 그 지도 데이터를 학습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성까지 확보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네. 과거에는 아마 그런 고급 센서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미래의료편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 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객체를 분리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어떤 생각들이 꽤 합리적이다라는 네.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퍼즐처럼 9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거는 머핀에다가 막 건포도를 박아놓은 사진이고 어떤 거는 치와와 사진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인간이 봐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진짜 치와와를 걸러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의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비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테슬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난 점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는 다르게 얘네는 자율주행하고 있는 지금 차량이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이 주행을 하면서 걔네가 습득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자율주행을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안전성이 계속 확보될 수가 있는 거고 사고율이 낮춰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뛰어난 머리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 오너들과 네. 테슬라 FSD 베타 지금 시범 운영 중이거든요. 네. 6만 명의 한정적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6만 명 운전자들은 운전을 험하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로운 학습 데이터를 줄 만한 운전자다. 라는 사람들한테만 FSD 베타를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쓰고 있는 주행 데이터를 모두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으면서 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만 딱 맞게끔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버피팅이 너무 돼버리는 그런 데이터들은
뭐 파란색, 찐파란색 이런 것들만 너무 잘 구분하고 나머지 색깔을 못 구분하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더 같은 고급 센서를 쓰면은 온갖 정보를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그 맵에만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만 딱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데이터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운전할 때 뭐 주변의 모든 그 뭐 방이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앞과 뭐 뒤, 양쪽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 뇌가 그 정도만 처리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딱 넣어줬을 때 오히려 작동하기 더 쉽다는 거죠.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네. 얘기하면 할수록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자기들은 인지보다 판단 단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네. 대단한데요, 일론 머스크? 약간 어투에서 내일 주식을 사겠다라는 어투가 느껴졌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자동차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네.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테슬라는 이 도조 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동차에 심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가지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로봇에다가 심으면 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자동차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로 5단계 자율주행을 이루고 나면 그 머리를 어디에 심는다고 한들 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낸다는 목표 아래 휴머노이드 로봇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귀찮은 노동 집약적인 일부터 로봇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블루프린트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죠. 이 세 가지 정도의 제가 뭐 큰 범주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어디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좀 테슬라에 좀 치우쳐서 얘기를 드렸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주 신나가지고. 어떠셨어요? 들어보신 소감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지 단계는 우리가 논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진짜 얼만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비전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운전해보셔서 알겠지만 머릿속으로 이런 걸 조심하고 내가 운전할 때는 이런 거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막상 실제 현실에서는 난데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몇 천만 개, 몇억 개의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네. 그거를 다 제어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테슬라가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지 면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정확도 면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판단의 측면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밝지 않을까? 네. 그 비전 방식이 근데 공격받고 있는 거는 악천후나 네. 실제 인간 눈이 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맞아요. 네. 얘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 뭐 악천후 내지는 밤 그쵸, 이럴 네.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누가 제일 뛰어나다라는 거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앞으로 누가 제일 뛰어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온갖 상황에 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네. 그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운전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상세계에다가 운석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요. 운석이 갑자기 도로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물론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어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생기면 자율주행은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 메타버스랑도 또 연결이 되는데 막 운석이 떨어지는 상황, 갑자기 막 사람 막 100명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율주행 기술이. 그래서 그걸 가상현실 속에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막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100명이 갑자기 달려온다든지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때를 위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깜짝 놀랐던 게 작년 중순쯤이었나 테슬라가 AI 데이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방금 부르님이 말씀해주신 가상현실에 대입한 그 자동차 주행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공개가 되니까 실제 이걸 녹화를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한쪽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걸 이제 알아채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랑 비슷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테슬라는 딴 얘기긴 한데 그런 기술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디자인 말고 그 완성도나 내구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 단차 문제가 테슬라가 가장 까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그런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기성 자동차의 그 완성도나 그런 걸 따라잡기가 후발주자는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선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저는 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요새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기술이 가진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테슬라는 마케팅 비용이 0이에요. 0. 단 한 건의 광고도 하지 않는 기업인데 지금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브랜딩 잘하는 기업 뭐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선망하는 브랜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잔 1원도 쓰지 않고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밝게 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점차 테슬라 특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자율주행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나오게 되는데 아주 신나 있는 모습이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 모빌리티 산업 쪽이 자율주행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시티랑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동하는 게 자율주행이 되고 IoT 같은 기술들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뭐 무선 전기 충전 같은 것들도 되면은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도 전기차가 굉장히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스마트 시티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 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 도시 상을 봤을 때 이 자율주행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 측면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 실용화되는 순간 수많은 산업군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차에서 보면 유리 내면이 있잖아요. 앞뒤 양옆을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그쵸. 계속 콘텐츠를 그쪽으로 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수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거기다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존과 그렇죠. 다르게. 그리고 소비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운전을 할 시간에 콘텐츠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확보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안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좀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 가진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초반에 나온 것처럼 일단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가장 타격을 입을 거는 운송업, 뭐 졸음운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운송업부터 싸그리 대체가 될 것이고 아쉽지만 그리고 뭐 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네. 우리의 삶도 많이 바꾸겠죠. 주행이 인간 없이 되고 그다음에 95% 인간으로 인한 사고율이 0에 가까워지면 사실 차의 구조가 지금 같을 필요가 없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 앞에 공간을 확보해서 앞에가 길쭉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모빌리티가 바뀔 거고요. 이제는 운전하는 시간만큼이 인류에게 자유시간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에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시간을 빼앗기 위한 또 거대한 산업이 열릴 거예요. 네. 당연히 뭐 가장 큰 후보는 이제 카 엔터테이닝 분야겠죠. 네, 이미 노래방 기능 같은 게 테슬라에 있고 네. 뭐 영화 같은 거 디스플레이가 아마 점점 커질 거예요. 예, 네.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 개념도 아예 그냥 흐릿해질 수 있다. 자동차가 2시간 남짓 운전하고 22시간은 주차장에서 서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로 사람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그거를 택시로 돌리면서 네. 부업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진 차로.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차를 어떻게 공용으로 써? 내 차 다른 사람이 쓰면 막 더럽게 쓰고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처음에 에어비앤비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네. 내 집을 어떻게 공유를 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이고 에어비앤비용으로 집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100%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자동차도 자기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고 사업용으로 이제 부업용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들을 확보해서
그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세팅이 달라지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굳이 차를 살 필요도 없게 되겠죠. 뭐 그렇죠. 네. 지금은 자차로 이용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어떤 차를 타든지 다 똑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도 자동차의 미래는 소유에 있지 않다.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네. 테슬라의 디자인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거든요. 뭐 멋있긴 하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엘리베이터에 비유를 합니다.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의 디자인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디자인도 상관이 없고 모두랑 공유하면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수단.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이 자율주행에는 그 윤리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마이클 샌델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네. 그 초반에 보면은 이 윤리의 문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자율주행한테 학습을 시킬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보행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요. 10명이. 네. 근데 그 보행자들을 치고 가면은 보행자들 중에 다수는 죽지만 운전자는 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보행자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방향을 틀게 되면 운전자는 죽지만 보행자는 10명은 살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내리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그 운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시켰대요. 네. 궁금하다. 되게 웃긴 게 해당 문항의 응답자 76%는 여러 명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낫죠. 이러면서 운전자의 죽음을 선택했대요. 네. 근데 거기다가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당신 아니면 당신의 가족이에요. 이걸 추가하자마자 50%는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탑승객을 보호하는 차를 사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그 운전자를 희생하게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통계에서 드러났다시피 그게 이성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율주행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거라고 듣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아까 저희가 초반에 부르님이 말씀해 주셨던 135만 건 교통사고 발생하는 그 건은 사람들이 지금 인식 속에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들인데 만에 하나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나서 벌어지는 사고들 같은 경우는 새로 벌어지는 사고라고 인식을 해서 그게 아무리 사고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율로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135만 건보다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라는 논리 방식이 사람들한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한두 건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그쵸? 거죠. 이게 나한테도 만약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윤리적인 상황들이 더 추가되면서 이게 자율주행이 도입되기까지는 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변화가 마련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도입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사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맞는 통계적으로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율주행이 발생시키는 몇 건의 사고를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래서 인간이 운전을 해야 되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오류? 비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실수에 관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계의 실수에 엄격한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순간 내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조금 확률이 높더라도 절대적인 확률이 높더라도 내가 운전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도 내 실수로 죽는 게 낫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라고 아직까지는 해야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저도 길에서 운전자 없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면 약간 무서운 기분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야 그거 안전하다니까 해도
옆에 만약에 운전하고 있다가 옆에 딱 차량을 보는데 아무 없어. 그러면 피해가지 당연히. 이 생각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대사회는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원래 예술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네. 그 뒤를 과학기술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현상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생각해보는 건 좋고 또 우리가 앞서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문제점을 고민해보는 건 좋겠지만 사실 과학기술이 먼저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아마 문제점을 아마 해결해가는 식으로 그 상황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결국 인류는 적응할 것이다. 처음에는 무서워할지라도 나중에는 화장하고 술 먹고 자고 너무나 편하게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고 끝나요?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이과적인 성향의 그 에피소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설명이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다 진짜 뭐 엄청나게 편해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고려할 게 많고 좀 사회적으로 논의할 게 많으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도입되고 나면은 한동안은 다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차 안에서. 심지어는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나면은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썬팅을 굉장히 세게 해야겠네요. 차에다가.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자율주행이 도입되기까지는 아마 당분간 우리가 방송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도입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는 생각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방송 길게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르님이 준비하신 테슬라 발표 아니고요. 아니요. 자율주행 발표. 예. 자율주행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